우리가 5분 쉬었습니다.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어요. 뭐 비행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쉴 때 그죠? 우리 독실이가 뭐 재밌는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 좀 들어봅시다. 그 비행기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비행기도 좋고 배도 좋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너무 좋아해서 공항을 그냥 가요. 진짜? 공항에 정말요? 가서 비행기를 막 봐. 너무 좋잖아 그냥 비행기. 왠지 무서워.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똘끼 주체할 수 없는 똘끼 어떻게 하지? 그냥 하나씩 수집하고 있는 거 아니야? 몰래? 집에 공중에서 하나씩 납치해가지고. 혹시.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봐요. 아까 그 비행 시뮬레이션 기장이 했었다고 했는데, 저도 했었어요. 그걸 어떻게, 일반인이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어요. 진짜? 조종, 이것도 스틱도 있어, 집에. 시뮬레이션 했다는 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되게 전문적인 프로그램이죠. 그런 어떤 그 시뮬레이션 안에 앉아서 하는 걸 수도 있고, 제가 했던 건 그냥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고 있어요. 그거로 해갖고 이제 뭐 인천공항 떠갖고 대한항공으로 도색 바꾼 다음에 제주공항 착륙하고 막 그런 거. 그러면 그걸 지루하게 그걸 날아가고 있는 거야? 지루하지 않아요. 그게 지루하지 않아요. 그게 압축적인 시간인가요? 아니면은 동시간? 압축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시간으로도 가능해요. 우와. 1시간 20분 동안 들어가는데 이륙을 했다가 착륙을 하는 과정을 갈 때 그냥 GPS로, 그러니까 요즘은 GPS로 가거든요. 비행기 GPS가 달려있고 그게 그 시뮬레이터 안에도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과거엔 GPS가 없었던 시절에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그걸 했었었는데 진짜 중학교 때? 그래픽도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VOR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당시 비행기들이 날아갈 수 있는 걸 도와주는 항법 장치들이 있어요. 그 사용 방법을 막 책 사서 공부해가면서 하는 거야. 오, 진짜? 말 그대로 시뮬레이터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역시 엘리트는 다르다. 게임 말하는 거. 난 그때 나우누리 채팅하고 있었는데. 이런 차이. 그런데 나우누리라든가 뭐 캐텔이라든가 막 그런데 안에서 그런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그때 뭐 95?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95보다 훨씬 더 이전 거부터 막 있었었는데. 그래? 그런 걸 했어, 집에서?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우와, 대단. 그 정도로 비행기를 너무 좋아했어.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비행기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좀 이제 보고 하거든요. 뭐 백과사전 같은 것도 보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역대 비행기 사고 중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았었던 사고가, 정확히 어디서 이제 외우는 건 잘 못해서, 두 비행기가 충돌을 했어요. 거의 10,000원 수준의 비행기 2대가, 하나는 택싱을 해갖고 이제 착륙을 하려고 하는 비행기였고, 비행기가 지상에서 가는 걸 택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길도 택시웨이라고 부르고 활주로 가기 전까지, 러웨이 가기 전까지. 그 하나는 택싱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 교차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는 활주로로 내려가려고 하고 하나는 이륙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혼선이 빚어진 거죠. 비행기 내부에서 충돌 방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관제탑에서 실제로 결국에 이제 문제는 관제탑의 문제예요. 관제탑에 그 관제를 제대로 못 해준 거지. 그래서 충돌 사고가 나서 다 죽었어요. 두 비행기에 있는 탑승객들이 거의 아마 다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700명 이상 아마 사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면 조금씩 제도가 바뀌고 시스템이 개선되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공중에 충돌할 일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굉장히 넓은 곳을 날아가니까. 네. 실제로는 굉장히 잦아요. 생각보다 낮아요. 왜냐면 비행기는 가는 항로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군요. 같은 항로를 가기 때문에 특히 뭐 붐비는 구간에서 착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시간차를 두고 착륙을 하는데 붐비는 시간대 인천공항 같은 데는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로 1분에 한 대씩 내리는 게 목표예요. 실질적으로 2분에 한 대씩 내려요. 와, 진짜? 네, 2분에 한 대씩 내릴 정도로 같은 활주로로. 그 넓은 데를 그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충돌을 안 할 것 같지만 동시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충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비행기들은 다 충돌 방지 장치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비행기 두 대가 같이 접근하게 되면은 이게 일정한 방향으로 선회를 하게 해갖고 막아주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은 관제탑에서 그 관제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충돌 사고가 났었고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구나. 시스템들이. 그래서 서해 페리오 사건을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도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그 전까지 저는 이제 배를 좀 많이 탔었기 때문에 배도 관심 있어? 비행기도 없고. 고등학교 때 이제 배를 타고 다녔었거든요. 뭐 선원이야? 고등학교 때 배를 타고 다녔다고? 학교가 섬에 있었어요. 학교가. 에? 무슨 얘기하지 맙시다. 호그와트 섬? 이게 영종도에 있어요. 학교가. 영종도? 네.
그래서 주말에만 나와요. 그때는 영종도가 영종대교가 없었을 때였거든요. 오, 진짜? 그래서 주말에 2주일에 한 번씩, 3주일에 한 번씩만 집에 나올 수 있는데. 마법사들만 모여서 네. 영재학교. 아, 진짜? 네. 마법 영재학교. 엘리트 놈시키.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영종대교가. 아.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다녔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고에 대해서도 이제 예민하게 좀 알고 있었죠. 근데 물론 서해회리역 사건은 그보다 이전이었긴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배를 탈 때 이름이랑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안 적었었어요. 근데 저희 때는 다 적었거든요. 배를 탈 거면 미리 적게 해요. 근데 서해회리역 때 이제 기억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때 그런 걸 안 적고 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 사상자가 몇 명인지 아예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일단 과적을 했었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태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고가 몇 번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서해회리역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무조건 승선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적사항을 적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누구누구 탔었는지 알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개선되어 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적도 마찬가지인 게 중국이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뭐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과적을 엄청나게 해요. 사람들만 뭐 오토바이 하나에 6대 타고 가고 뭐 중국 같은 거 대륙의 기상 막 이런 거 돌아다니는 거 보면 무슨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막 싣고 가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고가 나면 크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되고 실제로 사고가 몇 번 일어나면서 시스템들이 개선되고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고는 작은 게 아니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로 사고가 몇 번 났었던 나라들이 시스템이 바뀌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어떤 바뀌어갈 거다. 안전적인 게 더 보강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도 이제 되게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그게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면서 이제 미래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들이 좀 보완돼야 되지 않냐. 아까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본부가 세팅이 되고 거기서 되게 뭐 영화처럼 탁탁탁 이렇게 막 해갖고 몇 분 안에 뭐 언제까지 구조할 수 있나 2시간 30분 안에 끝내면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우왕좌왕하잖아요. 맞아요. 엉망진창해. 그러니까 그렇죠. 바뀌길 기대해 봅니다. 좋아지겠지 뭐. 어쨌든 일단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 얘기 편집할 만큼 용량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주적 실종. 지구적 실종 말고 우주적 실종도 한번 다뤄봅시다. 그래도 외계인 실종 사건. 조금 오래됐는데. 외계인이 실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누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실존하긴 해요? 이거 실존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도 찾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테리 영역이 너무 방대한데 그 미스테리 영역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거나 그럴 수 없고 제가 집대성한 겁니다. 제가 집대성한 거라서. 국내 최초 이걸 연결시켰어. 그러니까 미스테리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3가지 독립된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로스웰 사건은 예전에 다뤘던 거 기억나요? 1947년에 왜 UFO가 떨어졌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미국에. 그거를 맞죠, 이쪽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에피소드 중에 51구역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로스웰 사건이 독립적인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에도 아마 최근에 됐을걸? 근데 이제 외계인과 인터뷰를 하는 내용의 책이 있어요. 그것도 독립된 사건이야. 에얼린과의 인터뷰요? 에얼린, 알고 있어요? 선생님 맨날 그 얘기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어럴과의 인터뷰인데 원래 한국에서는 외계인 인터뷰로 아마 번역된 것 같아.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오파츠라고 하죠. 왜 신비한 그 물건들. 고대엔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은 것들이. 그렇지.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제 드로파 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외계인 돌에 대한 건데. 완전 전문가야. 요 독립된 3가지 사건을 하나로 연결시켜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국내 최초.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서인데 이게 원래는 없는 이야기인데 선생님 세계 연관성 있으면 이거 실종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만드신 거예요? 네네. 그 3가지 다른 거를 3가지 다른 거를 연결시킬 말하지 마. 알겠습니다. 어디서 조사한 게 아니라 본인의 주장인 거네요. 그건 거죠. 그쵸? 아니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주장이죠. 그래요? 아니 근데 주장 맞아요, 주장? 실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3가지 그 미스테리 중에서 어떤 데에서는 실종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잠깐 나와.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다른 곳에서 발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연결시켰어. 이거 잘하시면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 최 사장님 취재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저 잡아갑니까? 아니 취재하러. 취재하러. 어쨌든 그래서 하나씩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루하지 않게. 그래서 첫 번째 로스웰 사건이 핵심이야.
로스웰 사건부터 잠깐 얘기하면 벌써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다행이다. 로스웰 사건이 이제 저번에 말을 했는데 혹시 이 에피소드만 들으시는 분이 있을까봐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 너무 유명한 사건이고 그 미스테리계의 거의 그때 뭐 성서에 해당하는 거죠. 예수 탄생에 비견되는 내용인데 일단 보면 그 1947년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웰 지역 인근에서 발생한 추락 사건이에요. 지역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미 공군이 지역을 수습했고 며칠 뒤에 육군 항공부대 이거 UFO를 수습했던 애들이야. UFO를 주었다라고 발표합니다. 신문도 나오고 했는데 이를 발표했던 인물이 정훈 장교였던 월터 하우스였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다음 날 갑자기 미 공군에서 이걸 부정합니다. 아, 잘못 보도했다. 사실은 기상 관측용 기구의 일부였다라고서 얘기하고 UFO의 잔해를 수습했다라고 발표했었던 월터 하우스를 질책해요. 너 왜 그랬느냐? 하지만 요 사건이 수습된 다음에 월터 하우스가 특진합니다. 대위로 특진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월터 하우스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실제로는 나는 외계인 시체를 그 당시에 봤고 UFO도 봤다. 그리고 분명히 목격했고 UFO를 관찰한 거는 확실하다라고 유언을 남기고서 내 죽고 나서 발표해라라는 유언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죽은 내용인데 이제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안 궁금해. UFO랑 외계인 봤대잖아, 그지? UFO는 어디 있고 외계인은 어디 있는가? 잠깐만. 근데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원래 UFO 뜻이 그 미확인 비행 물체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당시 멕시코는 그럴 능력이 없었을 테니까 뭐 소련 당시에는 아직 냉전 시작 전인가요? 일본이나 독일에서 만든 말하자면 그런 비행기라서 확인되지 않은 거였어. 그래도 이름은 UFO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당시에 주장했던 거는 그런 UFO 정말 미확인된 거다. 미 국적이 어딘지 모른다. 이게 아니라 외계의 것이다라는 거였나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실제로 이거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은 알루미늄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알루미늄이라는 게 거의 흔하진 않았대. 그러니까 논쟁이 아직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라서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죠. 알루미늄 거기에 이상한 문자가 써 있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자를 봤는데 조금 약간 조잡하기도 해. 근데 문자들이 막 써 있는데 4번 뭐 이렇게. 근데 이제 4번 그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지구상의 문자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독특한 문자들이 좀 적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외계인을 봤다는 게 문제야. 외계인의 시체를 봤고 거기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색 외계인들 있죠.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사건 전까지는 외계인을 문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우리 전 세계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레이 외계인, 그 회색의 눈이 큰 그 외계인의 이미지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도메인 아니에요? 예, 그죠.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도메인, 그죠. 어쨌든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UFO는 어디 있고 외계인은 어디 있는가? 그 UFO는 어디로 갔느냐? 51구역에 가 있다가 그때 51구역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외계인은 어디 갔는가? 51구역에 갔잖아요. 51구역에 같이 있겠지. 근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51구역엔 UFO만 있었던 거야. 외계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51구역에서 UFO를 봤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밤 라자르였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밤 라자르가 봤던 거는 UFO를 봤었지. 외계인은 다른 사람이 봤겠지. 격전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요? 그거는 다른 종류의 외계인이었어요. 땅 속에 있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때 그렇다면 그 시체들 그리고 살아있는 외계인이 한 명 있었어. 그건 어디 갔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외계인과의 인터뷰에 나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로스웰 사건이랑 좀 다르게 이번에 책으로 발표된 건데 책을 사지 마세요. 읽어보시면 황당무계하고 이건 왜 뭔가 싶은데 그냥 압축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충분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찾아보시면 전문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진짜? 네네. 책의 전문을? 그러니까 책에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외국 문서를 먼저 번역해가지고 올려놨어요. 대단해. 어쨌든 그래서 지금부터 외계인 인터뷰 얘기를 잠깐 먼저 할게요. 이거는 한국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계인 인터뷰라고 제목이 나왔고 원래는 에어럴 인터뷰. 외계인 이름이 에어럴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누가 썼냐면은 소설가가 썼는데 그 전에 이제 마틸다 맥엘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맥엘로이.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당시에 간호장교였어요. 간호장교였고 외계인을 만납니다. 로스웰 사건에서 살아있는 외계인을 만나고 이 사람이 실제로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그리고 60년이 지나서 죽기 전에 안락사 하거든요, 스스로.
근데 안락사 하기 직전에 외계인이? 무슨 가는 얘기인 거야? 죽기 전에 자신이 몰래 갖고 있었던 그 인터뷰 자료들을 소설가인 로렌스 스펜서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를 소설로 써라. 실제로 쓰지 말고. 왜냐면은 이제 미국과의 계약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설로 출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서 보냈는데 맥 엘로이가 죽고 나서 스펜서가 이거를 그냥 그대로 소설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간하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인터뷰를 했던 사람 맥 엘로이가 누구냐? 미 공군 사단 의무부대 간호장교였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미 공군 509 포격사단의 파견 근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1947년에 로스웰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UFO 추락 사건이 있고 나서 현장으로 출발하게 돼요. 현장으로 가는데 현장에서 살아있는 외계인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체들이 있는데 한 명이 멀뚱멀뚱 서 있는 거야. 그걸 봤는데 이 맥 엘로이가 놀라지 않아요. 그렇게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그 외계인을 근데 외계인이 멀뚱멀뚱 서 있잖아요. 사람들은 당황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있는데 외계인이 텔레파시를 보냅니다. 이 맥 엘로이한테. 네. 그래서 맥 엘로이가 상부에 보고를 하게 돼요. 나 텔레파시를 받았다. 그 상부에서 지시를 내려서 2개월간 외계인과의 인터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 인터뷰를 속기사가 필사본으로 작성했거든요. 근데 그 필사본을 자기가 우연찮게 얻게 돼요. 자기가 했던 얘기를 누가 필사한 걸 자기가 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아무도 몰래 소유하고 있다가 60년 동안 이걸 보관하고 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후에 안락사를 결정하고 이제 미국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이 든 시점에서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작가였던 스펜서한테 이 사본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픽션의 형태로 제발 출간해달라라고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펜서가 이를 그대로 외계인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출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분이 살아있을 때 60년 동안 살아가는 시점에 감시를 좀 붙였었나요? 아, 이분이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명예퇴직을 시켜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그 계약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발표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 사형이 언도되고 뭐 그런 걸 했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약을 하고서 이제 평생 혼자서 살고 감시가 꾸준히 있었다고 해요. 있었다. 네네. 그러면 그거를 그 출판한 대피를 한 그 작가가 있잖아요. 네. 스펜서. 스펜서. 이걸 출판을 하게 되면은 이런 미스테리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출판을 하게 되면은 대히트가 될 거는 확실하잖아요. 무조건. 그렇지. 그러면은 많이 팔렸어. 경제적 이득을 보는 거는 스펜서지. 좋겠다, 스펜서. 그래 편집만 해서 보였는데. 그래서 왜 내가 이런 거 얘기하면 이거를 경제적 이득을 보는 층이 어디겠냐 그러면서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만 조금만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서 스펜서한테 보내는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앞부분에 스펜서한테 보내는 편지를 스펜서 그냥 그대로 이거 출간해. 어차피 죽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 오랜만에 여자 목소리 한번. 당시 저는 미 여공군 소속. 그러니까 그때 23살이었어요. 아, 여자였구나. 여자였어요. 간호장. 폭격사단에 파견되어서 비행 간호원으로 그냥 할게. 비행 간호원으로 정식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줘요. 빨리 계속해줘. 사건 당시 전 근처에 비행 접시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 의료 지원과 정부 요원인 미스터 카빗을 현장으로 모시고 나가는 운전병으로 출동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잠깐 동안 추락했던 비행 접시의 흔적들을 볼 수 있었고 이미 사망한 외계인 조종사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 명의 생존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외계인은 상처도 없었고 정신도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살아있던 외계인은 겉모습은 다른 죽은 외계인들과 비슷했지만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이 생존 외계인과 소통할 수 없었지만 제가 사망한 외계인들의 상태를 살펴보려고 다가가는 순간 저는 생존한 한 외계인이 저와 소통을 하고 싶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이 외계인은 저에게 이미지와 생각들을 텔레파시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곧바로 정부 요원인 미스터 카빗에게 보고했고 카빗은 잠시 그의 상관과 얘기를 나누더니 다시 저한테 외계인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유지하고 본부로 가는 동안 계속 옆에서 에스코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외계인에게 어떤 물리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유도 있었고 제가 간호원이었기 때문에 덜 위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건 당시 현장에 여자는 저밖에 없었고 유일하게 저만 무기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후로 저는
외계인 옆에 딱 달라붙어 전담마크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새로운 임무는 외계인을 인터뷰하여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은 군 관계자들이 작성했고 저는 그것을 적절히 해석해서 외계인에게 물어보고 답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본부에 가가지고 외계인을 폭신한 의자에 앉혀놓은 다음에 근데 외계인을 뭐라고 묘사하냐면은 인형 같았대. 숨도 안 쉬고 말도 안 하고 진짜 인형이랑 대화한 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계속 그 신문 받아요. 네가 한 거 진짜야? 왜냐면 외계인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텔레파시만 사용하고 외계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위 상관들이 의심해. 너 이거 네가 얘기한 거지.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뭐죠? 거짓말 탐지기도 하고 진실의 물약 뭐 그런 게 있대. 그래서 약물을 투여받은 다음에 정신을 잃었는데 알아요. 그런 거에 진실만 대해서 말하게 되는 그런 것도 당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정부에서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초기에는 인형처럼 얘가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텔레파시로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터뷰 내용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이미지로 오니까 얘가 그걸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옮기다가 나중에 외계인이 2달 아닙니까? 시간이 기니까 그 지구에 있는 책들을 보기 시작해요. 외계인이 책들을 보고 영어를 습득하게 돼. 영어를 습득하게 된 순간 맥 엘로이를 앉혀놓고 거꾸로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우주가 어떤 거다. 이때부터는 허황된 얘기가 시작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시작되는데 그래서 읽지 마십시오. 읽으면 더 당황스러우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 당황스러운 얘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앞부분에서는 텔레파시로 단순하게 인터뷰하다가 나중에는 얘가 영어를 습득하고 질문에 답하지 않고 영어로 우주의 역사를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 우주의 역사 부분을 너무 길고 지루하고 황당무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제가 지난번 외계인 방송 때 너무 경박하게 웃었다고 그렇지. 욕을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지금 웃음을 꾹 참고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네, 그 간호장교가 외계인 현장에서 텔레파시로 그분과 이제 외계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렇죠. 그걸 이제 한 2개월 정도 간호하면서 그 사람이랑 교신한 내용을 갖다가 받아 적었다. 그렇지. 그런 책이 있다 이거지. 그렇죠. 요게 유럽에서 뭐 300만 부 팔렸다고 막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길고 긴 내용을 단순하게 정리했는데 복잡하게 해도 돼. 그래? 네. 앞부분이 뭐랑 닮았냐면은 그 베다 철학과 닮았어. 그러니까 베다 철학의 내용들이 나와. 근데 나중에 무슨 얘기하냐면은 이 외계인이 베다 철학이 원래 베다 철학이 2가지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신으로부터 들은 얘기 부분이 있고 나중에는 스승이 전달해준 얘기 2 부분은 나눠질 수 있거든. 그런데 얘가 외계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다 철학은 우리 일부 중에서 누가 와서 얘기해준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분이 이거 인터뷰하신 분은 베다 철학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베다 철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요. 외계인이. 일단 인터뷰 내용 요약. 이거 되게 닮았어. 우파니샤드 닮았는데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일단 의식적 존재는 모두 영원 불멸의 존재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은 이즈비라고 해. 이즈랑 그다음에 동사 비를 붙여가지고 이즈비 의식적 존재를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주에 그 불멸하는 존재, 의식적 존재들끼리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2팀이 있어요. 가장 강력한 2팀이 있는데 프로토스랑 저그 비슷한 거지. 그래서 얘는 자기는 도메인이라고 해요. 도메인은 신생적인 그 어떤 팀이고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상대방을 뭐라 부르냐면은 진짜 이름이 아니라 상대방 부르는 명칭인 거야. 그래서 올드 엠파이어 구제국이다라고 불러요. 얘는. 스타워즈 같네요. 그리고 비슷하네, 그죠? 근데 올드 엠파이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린 도메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에어라를입니다. 이 외계인 이름이. 자신은 도메인 문명의 탐험대 장교이자 파일럿이며 엔지니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구에 왜 왔느냐? 뉴멕시코에서 핵무기 폭발 실험이 있었는데 그걸 조사 임무 중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구는 자기들 자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얻게 된 올드 엠파이어로부터 최근에 얻게 된 지역에 속해 있는데 자기 자산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감시하러 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주선이 그 와중에 번개에 맞아서 비행 통제 능력을 상실하면서 추락한 거다라는 거죠. 이게 로스의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즈비들, 그 영원 불멸의 존재들이 계급 제도가 있대요.
가장 높은 애들이 자유등급. 어떤 육체적인 몸이 필요 없는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한 등급도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인형 몸, 자기처럼 어떤 실리콘으로 된 인형 몸을 입고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우주 장교나 우주선 승무원들은 은하간 공간을 비행하며 다녀야 하기 때문에 가볍고 내구성이 있는 소재로 제작된 이 바디를 입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낮은 등급이 뭐냐면 살을 갖고 있는 살을 가진 몸뚱아리, 이 등급이 있다는 거죠. 얘들은 우주 공간을 여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살을 가진 몸은 환경이 너무 취약해가지고 음식물 섭취, 배변, 수면 등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본래의 힘과 능력을 잊어버린 상태다라는 거죠. 이즈비의 능력, 영원불변의 능력을 잊어버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얘기를 해요. 지구는 원래는 올드 엠파이어에서 만든 일종의 감옥이다라는 거죠. 최근에 알게 됐대. 여기가 감옥이라는 거죠. 이즈비들을 가둬두기 위한 감옥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억들을 제거하고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게 만듦으로써 이 지구상에 붙잡아둔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잘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야. 죽이면 되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즈비는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해서 기억을 지워서 이곳에 붙잡아 놓는다는 거죠. 근데 이즈비가 도메인이에요? 아니면은 올드 엠파이어 도메인이 다 이즈비의 존재인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을 올드 엠파이어들이 가다 놓는다는 거예요, 지구에? 그렇죠. 이즈비들은 영원불멸한 존재들이고, 네네. 걔네들이 둘로 나눠져 있는 거야. 네. 올드 엠파이어랑 도메인으로 둘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은 지구 안에서 이즈비 육체를 갖고 있었던 이즈비가 죽잖아요. 그럼 그 이즈비의 몸이 전기적 장치에 의해서 기억이 삭제된 다음에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되는데 중력에서 빨아들이듯이. 네. 그때 어떤 명령이 있냐면 빛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이 주입된다는 거야. 그래서 빛을 보게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럴싸하기도 한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어서 지구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지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도메인은 약 8,500년 전에 우리 은하계와 그 너머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곳곳에 군사 기지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8,300년 전에 이제 중요해. 이제 실종 사건 얘기가 나옵니다. 8,300년 전에 현재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히말라야죠. 히말라야 산맥에 지구의 베이스 기지를 건설했다. 자기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에? 그렇지. 히말라야의 기지를 설치했고 약 3,000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도메인 원정대의 본부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몰랐는데 자기들이 차지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 올드 엠파이어의 세력들이 화성에 남아 있었던 거야. 그래서 화성으로부터 공격이 있었고 도메인 원정대의 그 히말라야 본부가 사라졌다. 그래서 화성에서 공격을 퍼부었다. 그래서 이즈비 대원들 전체가 3,000명이 되는 전체가 실종됐다라는 얘기를 잠깐 해. 그러니까 원래는 아주 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요 얘기만 가져온 거야. 왜냐면 실종 사건 얘기하기 위해서. 실종된 거예요? 몰살이야? 그래서 지금은 실종됐다는 거예요. 걔들 연락이 끊겼다. 않으니까. 어차피 안 오니까 그죠. 근데 어떤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오늘날까지 지구에서 인류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외계인으로요? 아니면 인간으로요? 이제 외계인의 몸이었다가 뭐 죽었으면 다시 여기서 환생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일단 외계인과의 인터뷰에 대한 내용. 네. 인데 원래는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요 부분만 가져와서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51구역이 있었다. 거기서 UFO와 외계인 두 가지가 있었는데 UFO는 51구역으로 갔고 외계인은 어떤 공군 기지로 와서 맥 엘로이에 의해서 인터뷰가 진행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터뷰의 내용이 외계인과의 인터뷰로 작성돼서 출간됐다라는 겁니다. 그 외계인과의 인터뷰 내용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불멸하는 존재인 이즈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도메인과 올드 엠파이어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은 지구로 파견되었던 도메인 원정대들이 실종됐다라는 얘기가 잠깐 나온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가 독립된 내용이고 세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결시킬게. 드로파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드로파스톤. 야, 어렵자. 내용이 어려워? 다들 지금 진지 빨지 말고 좀 얘기 좀 해봐. 이거 뭐야, 이게. 야, 이거 뭐야. 점점 다들 침울해지고 있는데. 드로파스톤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니, 그 외계인이 화성에 살고 있다가 지구를 침공했다. 이런 설들이 많잖아요. 그런 설이 달이 어떤 우주 공격용, 지구 공격력 무기였다.
그런 얘기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야. 드로파 스톤 얘기를 좀 하려고요. 이거는 오파즈 관련돼서는 좀 근거 자료들이 좀 있는 내용인데 드로파 스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립된 내용을 일단 보세요. 1937년입니다. 37년에 티벳이랑 중국의 접경지대인 히말라야 치푸테이, 어쨌든 히말라야가 중요해. 히말라야 지역에서 수많은 동굴과 무덤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고고학적 발굴 조사가 1937년에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티벳 히말라야 지역이죠. 그러던 중에 1년이 지난 1938년에 중국의 고고학자였던 춤움누이, 이 사람 이름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춤움누이가 한 동굴에서 신장이 120에서 138cm로 기이하게 생긴 얼굴과 큰 머리를 지닌 해골의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굴에 가는데 동굴에 되게 난장이 같은 애들이 있는데 얼굴 모양이 이상해요. 얼굴 모양이 이상한 해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무덤 주변에 이게 중요해. 원반형의 돌들이 수백 개가 발견돼요. 그 원반형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대충 모양이 이렇습니다. 20cm 정도의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또 CD처럼 생겼어. 근데 CD 돌로 만들었으니까 CD보다는 약간 더 두꺼워요. 근데 가운데 구멍이 있고 레코드판 같이 간홈들이 표면에 막 파여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돌인데도 불구하고 빛을 비추면은 독특한 반사 현상을 나타내고 있대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100여 개가 발견되는데 대충 10,000년 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따가 연결시키겠지만 그 외계인들이 아까 전에 실종됐던 시기가 지금부터 한 8,300년 전이었거든요. 그때랑 약간 연도가 비슷하지, 그지? 10,000년 전에 만들어진 걸로 이 돌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춤움누이 박사는 당시 이 무덤의 주인이 고릴라나 영장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 발견은 세상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발견이 아니었던 거야. 좀 약간 영장류들이 있었고 뭔가 돌판이 있었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20년 뒤에 춤움누이가 원판형의 세견인 암호를 해독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58년이 된 거죠. 한창 중국이 티벳을 점령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춤움누이가 발표한 원판에 적힌 내용이 충격 자체였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빛이 바래긴 했으나 그가 원판 디스크에 새겨진 고대어를 해석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2,000년 전 히말라야 산맥 치푸테이 지대에 비행선이 불시착했고 엔지니어들이 추락 당시 사망함으로 인해 생존자들이 지구를 떠날 방법이 없어졌고 지구인들과 함께 살다가 외계인 후손들을 남겨두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는 거죠. 고대어를 해석해보니까 15,000년 전? 12,000년 전. 12,000년. 그렇죠. 그래서 이 오래된 디스크 비문을 해독한 춤움누이 박사가 이 사실을 학계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중국 공산당 학자들이 조롱과 야유를 해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추방당해가지고 평생을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춤움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시 외계인들이 드로파에 왔다라고 기록돼 있대요. 드로파. 그래서 드로파 스톤인 거야. 그들의 후손을 한자어로 드조파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구분하지 맙시다. 그냥 드로파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 사건은 이후 전 세계 대중들에게 차이나 로스웰이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생한 로스웰 사건이다라고 알려지게 된 거죠. 이후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춤움누이 박사의 주장에 관심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중국 여행을 실제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78년에 이제 영국에 있는 학자들이 춤움누이 박사가 실제로 했던 그 내용들이 정말인가 찾기 위해서 중국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히말라야에서 그런 과학적인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고산지대에서? 그렇죠.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았겠죠. 근데 히말라야라고 해가지고 다 에베레스트는 아닐 테니까. 그죠? 좀 빨리 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0분밖에 안 나왔어요. 10분밖에 안 남았네? 네. 빨리 하겠습니다. 다 끝났어. 그래서 뭘 다 영국의 로빈 에반스가 연구에 참여합니다. 1978년. 네. 그래서 돈을 모으기 힘들어가지고 자비를 털어서 가요. 자비를 털어가지고 영국의 학자들이 히말라야 치푸테이 지역의 드로파 외계인 종족에 관심을 보이고 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중국 공산당의 온갖 방해에 시달리게 돼요. 근데 다행히 그 당시에 이제 떠났던 중국에서부터 이제 도망쳤던 달라이라마를 만나게 됩니다. 14대 달라이라마를 만나가지고 도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에반스 박사가 달라이라마랑 만나서 회동하는 사진이 실제로 있어. 그래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드로파 지역을 탐사해서 현장에 가본 결과 험난한 히말라야 눈바라석에서 실제 드로파인들을 실제로 만나게 돼요.
6개월간 드로파 마을에 머물면서 제사장으로부터 그들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중국풍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중국어가 아닌 고대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신장이 약 120cm 내외, 손가락이 6개, 매우 작았다라는 거죠. 손이. 또 갑자기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외계인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굉장히 난장이들을 만나게 되는 지금도 거예요. 있어요? 이거 부족이요? 요게 1995년에 중국의 한 언론사에서 드조파인이 실제로 있다라는 게 기사로 나왔다가 사실 사라져요. 삭제되지. 그죠. 그래 미스테리지. 근데 중국의 나중에 중국에서 숨기고 있는 미스테리들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할 텐데 많은 내용들을 좀 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실제로 피라미드가 굉장히 많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당시에 로빈 에반스가 그 두조파 외계인들의 후손을 사진으로 찍어요. 그래서 그 사진은 아직도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진을 봤는데 사진이 흐릿해. 사실 그게 문제인데 외모가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사진은 흐려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빈 에반스가 제사장들과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판 비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을 제사장들이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구 사회에 알려지게 됩니다. 책이 여러 개 나와. 그래서 중국판 피그미족, 중국판 로스웰 UFO 추락, 중국판 돌곤족 이야기, 드조파 신비의 땅, 여러 가지 책으로. 그래서 서양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이거를 종합해 보도록 합시다. 종합해 보면 이거 연결되지 않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계인 인터뷰에서 잠깐 나왔던 히말라야에서 사라졌던 그 외계인들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드로파스톤에서 발견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서로 독립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 보여서 혹시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인 걸 믿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제사장 네. 눈빛 흔들린다. 눈빛 이러고 있어. 동의를 구하고 있어. 상식적인 거 믿고 싶은데 독립된 사건에서 비슷하게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귀 기울여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이 허접한 삶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전 우주적인 서사시 한 장면이구나 우리가 지금. 그렇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잠깐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러니까 여기 감옥에 있는 거야. 인간들은 그냥 감옥에 있는 거야? 원래는 이제 영원불멸한 이집인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꾸 기억을 잊어버리면서 계속해서 여기 계속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겠어 모르겠어. 근데 그럼 우리 소속은 어디야? 원래 소속은? 원래는 우리는 월드 엠파이어 소속이었을 텐데. 구공화국. 그렇지. 월드 엠파이어 소속이었을 텐데 여러 가지 정신병자들 그리고 또 변태들 그리고 반정부 인사들이 쫓겨난대. 아 나는 반정부 인사였을 거야.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나는 근데 우리 쫓겨났어. 근데 사실은 이거 책을 실제로 읽어보면 황당무계해요. 황당무계하고 드조파 외계인에 대한 책은 못 읽어봤어요. 근데 외계인 인터뷰를 좀 읽어보면 뒷부분에 가면은 너무 허황돼. 그런데 재밌었던 건 뭐였냐면은 새로운 시각을 좀 우리한테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이 마지막일 거라 생각하는 거야. 인간이 어떤 소설이나 서사 구조의 마지막이고 인간 너머에는 우주의 원리들밖에 없을 거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도 전 우주적 서사 구조의 일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어떤 우리의 시각을 환기시켜주는 데는 좀 재밌지 않은가? 난 좀 생각합니다. 느낀 점들 말씀해 보시죠. 지금 독실이는 이미 한 30분 전부터 딴짓하고 있고. 아니요. 저 지금 이거 찾아보고 있어? 저는 정리했어요. 제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 약간 좀 난잡하게 얘기 되나요? 예. 아까 들으면서 좀 생각했던 게. 네. 일단 첫 번째로 달의 뒷면에 기지를 숨긴다느니 화성의 뒤에 숨긴다느니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중요한 얘기 아닌데. 그 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한쪽밖에 못 보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이건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실제로. 위성들이 기조력을 받기 때문에 한쪽만 보고 그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아지는 건 흔하거든요. 아 진짜? 굉장히 흔한 거예요. 수성도 그렇고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들도 대부분 목성을 한쪽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원래 달이라는 게 우리가 달의 뒷면을 절묘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공전 속도랑 달의 어떤 자전 속도가 딱 해가지고 그거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네, 그게 흔한 일인데 저는 이제 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흔한 거랑 별개로 만약에 외계인이 존재해서 지구를 감시한다면 만년 전에 왔다면 만년 전에 인류는 뭐 하고 있었냐면 그때 처음으로 농경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청동기도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돌 갖고 막 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우리가 볼 때 유인원들이었겠지 느낌이. 만년 전이면 아니지. 우리랑 비슷했겠지. 그런가? 모양은 그렇겠다. 호모사피엔스. 근데 아직은 금속을 다루지도 못했으니까. 그때 외계인들이 만약에 들어왔다면 달 뒤에다가 관측기구를 설치할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만약에 갑자기. 왔다면. 뭐야 갑자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자면 달이 한쪽만 본다는 거, 지구에서 달 뒤를 못 본다는 거는 우주적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대부분의 위성들이 다 그래. 그런데 만년 전에 외계인들이 와서 지구를 이제 관찰을 좀 하고 해야겠다. 우리가 개미 관찰하듯이. 그럴 거면 어디 숨어서 볼 거 아니야. 어디 숨을까 생각해보면 달 뒤에다 기지를 건설하겠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고등한 인류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막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애인데 쟤들이 달 뒤에 기지가 있는지 보려면 앞으로 얼마나 오래 남았겠냐라고 생각했겠죠. 그때 걔네들은. 근데 실제로 인류는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을 해갖고 만년 전만 해도 그때 금속, 청동기, 철기도 다루지 못했던 애들이 불과 만년밖에 안 지났는데 막 핵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아까 핵무기. 아까 핵무기 때문에 조사를 하러 멕시코 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테마가 생겼어. 우주 관점에서 볼 때 핵무기는 별게 아닌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핵 에너지는 우주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에너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의 물리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외계인이라고 걔네들이 막 초광속 비행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물리 법칙이 지배를 똑같이 받는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핵무기가 가장 커다란 무기가 될 거예요. 반물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반물질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반물질을 모은다는 건 실제 불가능하고 그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의 에너지원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핵융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핵융합을 이용하고 있는 폭탄이 있어요. 수소폭탄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게 실질적으로 가장 우주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가장 강한 무기가 다 핵무기가 될 거니까 그걸 만년 전만 해도 금속을 못 다루던 애들이 이제 갑자기 핵폭발이 일어났대. 그럼 걔네들이 감시를 하러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무기 중에 거의 끝인 거야? 무기 중에 끝이 핵무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지. 그 데스스타라고 몰라요? 아니까.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냐 이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만년 전에 굉장히 별거 아니었던 존재들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대. 그럼 한번 보러 가야겠다라고 외계인들이 생각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뉘앙스가 나오냐면은 지구에 전혀 관심이 없어 얘들은. 그 육체의 몸을 갖고 있는 이집이들이 워낙 흔한 거야.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감옥인데 우리 구제해주지 않을 거냐라고 메겔로이가 물어봐. 그랬더니 지금 계획이 없다는 거죠. 이건 너무 변방이고 이거에 대한 별로 계획은 없다. 근데 핵무기를 조사하러 온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들 자산인데 이게 오염될까봐 그걸 조사하러 온 거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커다란 일이라는 거죠. 그래. 변방에 있는 애들이 별것도 아닌 애들이 칼 갖고 놀다 갑자기 총을 들기 시작했어. 그럼 우리도 한번 조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총은 위험하니까 실질적으로. 동물원에 고릴라들이 칼 갖고 싸우거나 총 갖고 싸우면. 그렇지. 그러면 그거 조사하러 가야지. 그 전까지 돌 들고 털치는 것까지는 내버려 두지만 그래서 핵무기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 관점에서 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게다가 우리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은 놈들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범죄자. 맨날 전쟁하는 거 봐봐. 인류가 지금 이거 유사 이래로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면서요? 맞아요. 그 정도로 맨날 싸우는 애들인데.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정부라면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진짜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 왜냐면 다른 설명들이 가능하니까 합리적 설명들이. 근데 내가 정부 관계자야. 근데 진짜 외계인이 만약에 여기 뭐 어디 당산에 여의도에 떨어졌대. 여의도는 좀 그렇다. 어디 뭐 평창으로 합시다. 평창 산속에 떨어졌대. 조사를 하러 갔더니 진짜 외계인 있는 거 발견했어. 내가 내 눈 앞에서 내가 봤어. 그럼 과연 공개하겠는가를 생각할 때는 나도 왠지 숨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갑자기 그러면 있을 수도 있겠다. 있을 수도 있겠다. 믿지는 않지만. 그리고 뭐 제가 너무 많이 하나요? 아니 괜찮아요. 마지막 하나는 이거였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 우주인들이 그 외계인들이 절대적 진리에 도달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는 뭐 그 감옥에 있는 거다. 그 환생을 한다. 이런 것들은 일단 절대적 진리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들이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예를 들면 초광속 비행이 가능하고 이런 우리의 물리 법칙을 넘어서는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절대적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나도 요거 읽으면서 혹시나 비슷한 생각했는데
왜 우리가 이 외계인이 하는 얘기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해봅시다. 진짜라고 해도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얘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를 원래는 사실 올드 엠파이어가 좋은 애들인데 자기와 적대시하는 애들이니까 우리를 비난하려고 니네 감옥에 있고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야. 그 사람의 종교를 우리한테 이야기하면서 이게 진리야. 선교사들이 이게 들어가갖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 외계인인데 환빠였어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한국 얘기도 막 나오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강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게 그 집중 안 하면서 저 또 딴짓하면서 뭐라고 들었는데. 오케이. 야, 우리 왜 이렇게 진지하냐 오늘 또? 그러니까 다들 욕 먹을까 봐. 미스테리 얘기했다가 욕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예. 최 사장이 어떤 무서워. 압도적인 팬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엑소야. 이게 근데 또 이게 미스테리가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게 너무 많은 허황된 가설들. 난 근데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네. 히말라야의 뭐라고요? 드로파 외계인. 드로파? 드로파.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겠네. 드로파 외계인. 그건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드로파 스톤. 좀 약간 머리가 멍해졌는데, 예, 그런 얘기들은 그냥 심심풀이. 근데 이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외계인 음모론 커다란 시장이 있어요. 아주 편하게는 이제 외계인 티셔츠, 모자, 이런 것부터 판매를 시작해서, 이런 아까 작가층이 있습니다, 또. 이거 가지고 이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외계인 관련 서적들 코너가 미국이나 서구권 사회에서는 굉장히 크고, 아까 독실이가 얘기했듯이 자기는 비행기 바였잖아요. 비행기 선박 바였는데, 거기는 우주 바들이 있어요, 우주선 바. 그렇지. 그 덕후들, 그 양덕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덕후의 끝은 양덕이다. 덕 중에 덕은 양덕이다. 아, 진짜? 네. 그 사람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타트랙, 스타워즈 이런 영화들 보고 자란 세대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거랑 관련된 산업이 일단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저는 외계인 그 얘기를 볼 때마다 이거를 퍼뜨려서 누군가가 또 이익을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자주 합니다. 그렇지. 제가 정부 기관 관계자라면 공개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했잖아요. 동일하게 예를 들면 아마존에 내가 그냥 여행을 갔다가 한 달 동안 실종됐다 돌아왔다면 이런 생각할 것 같아. 진실 여부를 떠나서 내가 한 달 동안 외계인을 만났다. 그래서 외계인한테 들은 이야기를 내가 책으로 써서 내면 분명히 수십억 수백억의 부자가 될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러면 할 수도 있겠지. 사실 그런 비판이 가능해요. 왜냐면 에반스 자체가 그 탐험하러 갈 때 자비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뽑아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드로파 스톤은 사실은 남아있는 유물인 건 확실한 것 같아. 어쨌든 김도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기에 대해서요? 예. 네. 이제 자꾸 계속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정합성을 갖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증명할 수는 없는 거여서 뭐 이제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뭐랑 자꾸 연결시켜 보게 되냐면 이 이야기대로라면 플라톤 상기설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설이 그 해석이 돼요. 그렇지. 저는 이제 배울 때 플라톤 상기설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고 실제로. 상기설이 뭐죠?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냥 떠올리는 거지. 사람이 전생에서 가지고 왔던 거를. 네.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원래 알고 있었는데 네, 맞아요. 까먹는다는 거야. 그렇지. 네네. 그렇네. 그거나 그 플라톤 마지막 부분에서도 뭐냐면 이제 영혼들이 그 윤회하는 거 강을 따라서 가는 게 나오는데 그게 마치 불교 연기설이랑 윤회설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는 뭐 타당하게 수긍하는 건 아닌데 이 외계인 얘기랑 갖다 붙이면은 아주 정합성 있게 정확하게 떨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우주적 진실을 전하는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발견할 수가 있냐면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정보들을 보고서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하지 않고 제가 종교 얘기할 때부터 정말 계속 얘기해왔는데 뭐 계속 얘기했던 건데 결국엔 본인이 믿고 싶은 걸 믿어요. 믿고 싶은 걸 일단 취하고 예를 들면 이제 김도희님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썼던 것과 정합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로 예전에는 얘기만 시작하면 막 꺼져 닥쳐 이랬었는데 진리는 항상 승리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진짜로 듣다 보면 오늘은 이런 메모를 계속 하면서 들었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만족스러운 자세. 이제 비판이 나오기 전에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나가긴 나가야 돼.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뒤에서 또 나가라고 하시니까. 그래요? 예, 일단
뭐 10초씩 할 말 있나? 10초씩 할 말 하고서 끝내는 걸로 합시다. 먼저 저부터 얘기하면 진리는 승리한다. 이제 우리가 믿도록 합시다. 그에게는 실존하고 우리는 이 집이다라고 믿도록 하도록 하고. 우리 독실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얘기했던 게 마지막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든지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학을 신봉하든 아니면 어떤 우리가 어떤 정치를 신봉하든 간에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합리적이어서 믿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믿고 감정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자신의 믿음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배울 게 참 많은 세상인데. 이 사람들 비판받기 고민할 싫어가지고. 것도 많고. 지금 시국도 굉장히 어수선하고 시사적인 문제들도 많은데, 언제나 이런 또, 환타지. 근데 이 환타지의 맥락들을 잘 우리가 감상을 해보면은 사실 그 안에 어떤, 우리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 녹아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포장을 한번 해드리면서, 최 사장 한번 미국을 한번 진출을 한번 해보지. 그래야 되겠다. 거기 외계인 덕후들한테. 지금 이거 책 쓰셔도 되겠어요. 정말. 영어로 쓰시면 이거는 수십억. 맞아. 다음 생에 한번 영어로. 김도희는 어떻게? 까먹어 다음 생에. 네, 재밌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너무 좋아해. 만족했어. 시사 4회 전체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이왕 미스테리 시작한 거 쭉 밀고 나가서 도시괴담 한번 하겠습니다. 맞다. 그래서 그 좀 현실적인 걸로 우리가 찾아가지고 믿을 만한 것 좀 있잖아. 그래서 도시괴담으로 좀 재밌게 알차게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